여러분, 솔직히 한번 털어놓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올해 60이 넘었습니다. 회사에서 정년퇴직을 했고 이제 남은 건 국민연금 하나뿐입니다. 퇴직 전에 생각했을 땐 이랬습니다. 이제는 일에서 벗어나 좀 쉬어야지. 연금으로는 적지만 아껴 쓰면 살 수 있겠지. 그런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국민연금은 120만 원 남짓. 그런데 아파트 대출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자만 내도 벌써 허리가 휘청입니다. 생활비가 모자라 어쩔 수 없이 신용대출을 쓰기 시작했는데 이게 눈덩이처럼 불어나 버렸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은 어떤 돈을 막아야 하지? 젊을 때는 내일을 꿈꾸며 살았는데 지금은 매일 돈 걱정이 먼저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하지 않으십니까? 연금만으로는 도저히 생활비가 감당이 안 되고 모임 한 번, 외식 한 번도 신경이 쓰이고 남은 빚은 점점 불어나는데 이걸 다 갚고 살 수 있을까 두렵고 그렇다고 자식한테 손 벌리자니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사실 이건 저 혼자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한국 노인의 절반 이상이 빈곤층으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노후에는 여전히 빚에 눌려 살아가는 분들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죠. 저도 주변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김정호 씨는 35년 동안 공장에서 성실히 일해 오셨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기계 돌아가는 소리에 하루를 시작하고 땀 흘려 번 돈으로 가족을 지켜왔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일했는데 퇴직 후 매달 들어오는 건 국민연금 110만 원이 전부입니다. 지방에 25평 아파트가 한 채 있긴 하지만 아직 3천만 원의 대출이 남아 있습니다. 이자, 관리비, 전기가스 요금을 내고 나면 손에 쥐는 돈이 거의 없습니다. 약값까지 더해지니 한 달 살림이 빠듯하고 가끔은 신용카드 돌려막기를 할 때도 있습니다. 밤마다 계산기를 두드리며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평생 일했는데 왜 내 노후는 이렇게 팍팍할까? 집 하나 지켰는데 이 집이 나를 짓누르는구나. 그렇다면 김 씨 같은 분은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3단계입니다. 첫 번째, 대출 구조부터 손보셔야 합니다. 김 씨, 지금 아파트 대출이 3천만 원 남아 있다고 하셨죠? 매달 이자와 원금을 갚다 보면 연금 110만 원에서 반 가까이가 빠져나가 버립니다. 남은 돈으로 관리비, 전기가스 요금, 약값까지 내려면 벌써 벅차죠. 그럴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은행 창구로 직접 찾아가는 겁니다. 계산기만 두드리며 끙끙대는 게 아니라 은행에 가서 당당히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내가 지금 은퇴했고 국민연금을 꾸준히 받고 있다. 그런데 월 납입이 너무 버겁다. 만기를 연장하거나 거치 기간을 두거나 상환 방식을 바꿔달라. 실제로 원리금 균등해서 이자만 내고 원금은 뒤로 미루는 방식으로 바꾸면 당장 한 달 부담이 20만 원에서 30만 원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내지 마시고 금리 인하 요구권을 꼭 신청해 보세요. 신용점수가 조금이라도 올랐다면 또 연금 수령으로 안정적인 소득이 있다는 걸 보여주면 은행은 가상금리를 내려주기도 합니다. 작게는 0.3%, 크게는 1% 이상 금리가 내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차이가 몇 년이면 수백만 원입니다. 만약 지금 거래하는 은행에서 조건을 바꿔주지 않는다면 대환대출, 즉 갈아타기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다른 은행으로 옮기면 금리가 조금만 내려가도 월 이자가 10만 원 이상 줄어듭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중도상환 수수료 제도도 완화돼서 예전처럼 갈아탈 때 큰 돈이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이자만 줄여도 숨통이 탁 트이는 경험 직접 해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혹시 모를 연체 전에 안전장치를 걸어 두셔야 합니다. 지금은 간신히 내고 있지만 혹시 생활비 때문에 카드론이나 신용대출을 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한두 번만 쓰고 갚겠다 생각하다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연체 전에 움직이는 것입니다. 아직 연체 전이라면 신속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대 1년까지 상환을 미룰 수도 있고 금리를 절반 가까이 낮춰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30만 원씩 내던 걸 15만 원으로 낮추고 남은 돈을 숨 고르기에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만약 이미 연체가 시작됐다면 31일 이상이면 프리워크아웃, 90일 이상 넘어가면 개인 워크아웃이라는 제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단계에 들어가면 빚이 불어나는 걸 막고 현실적으로 갚을 수 있는 선에서 조정이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연체가 깊어지기 전에 신용회복위원회에 문의하는 것입니다. 빚을 혼자 끌어안고 있다가는 어느 순간 감당할 수 없는 벽을 마주하게 됩니다. 세 번째, 주택을 현금 흐름으로 바꾸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 살고 계신 집은 지방 25평 아파트.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라면 주택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출 상환형 주택연금으로 가입하면 지금 남아있는 3천만 원 대출을 먼저 상환해 줍니다. 그 다음부터는 평생 매달 일정 금액을 연금처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집의 상속 가치는 줄어듭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당장 현금 흐름이 막혀 허덕이느냐, 아니면 집은 지키면서도 생활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느냐. 김 씨 같은 상황에서는 후자가 더 지혜로운 선택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방법을 통해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 자산 현황을 정확히 알고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대출이 얼마나 남았는지,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이 얼마인지, 연금이나 수입은 어느 정도 들어오는지, 이걸 정확히 적어두지 않으면 우리는 늘 막연한 불안 속에서 살게 됩니다. 김 씨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대충 연금이 110만 원쯤 들어오지 생활비는 한 100만 원 들지. 이런 식으로만 계산하다 보니 늘 돈이 모자란 이유를 몰랐던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지출과 수입을 하나하나 기록해 보니 어디서 줄일 수 있고 어떤 빚을 먼저 갚아야 할지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불안은 숫자를 마주하는 순간 줄어듭니다. 그래서 자산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계획의 첫걸음입니다. 자, 이제는 두 번째 단계로 들어가겠습니다. 바로 생활비 구조를 다시 짜는 것입니다. 빚을 줄이고 마음 편히 살려면 지금처럼 무작정 버티는 게 아니라 돈이 나가는 길목을 차근차근 조정해야 합니다. 제가 직접 해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저는 고정비부터 줄였습니다. 고정비는 눈에 잘 안 보이지만 매달 새는 돈이더라고요. 한번 줄여놓으면 몇 년은 효과가 갑니다. 저는 휴대폰 요금을 알뜰폰으로 바꿨습니다. 부부가 함께 바꾸니 한 달에 5만 원 이상이 절약됐습니다. 보험도 들여다보니 실손이 겹쳐 있더군요. 그걸 정리하니 또 5만 10만 원이 줄었습니다. 관리비도 손봤습니다. 형광등을 LED로 교체하고 보일러 온도를 조금만 낮췄더니 매달 2, 3만 원은 절약됩니다. 이렇게만 해도 저는 고정비에서 한 달 10만 원 이상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둘째, 저는 변동비를 줄였습니다. 이건 오늘부터 바로 할 수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식비. 예전엔 대형마트만 갔는데 재래시장과 오후 할인 타임을 이용하고 남은 채소는 냉동해 두니 한 달에 10만 원 정도 아낄 수 있었습니다. 교통비도 바꿨습니다. 65세 이상은 지하철 무료잖아요. 환승 할인까지 활용하고 택시 대신 걸어서 다니니 대략 5만 원은 줄었습니다. 취미생활이나 모임도 욕심을 줄였습니다. 학원 대신 주민센터나 복지관 프로그램을 이용하니 무료인데도 배울 건 다 배울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또 10만 원이 절약됐습니다. 변동비는 무조건 줄이는 게 아니라 10%만 줄인다는 마음으로 접근해야 오래 갑니다. 셋째, 특별 지출을 줄였습니다. 경조사비는 체면 때문에 항상 부담이었는데 봉투 금액을 5만 원만 낮췄습니다. 1년 합치니 50만 원이 남더군요. 손주들한테도 비싼 장난감 대신 함께 소풍 가고 요리해 먹는 시간을 선물했습니다. 아이들은 오히려 그걸 더 좋아했습니다. 건강비도 다시 생각했습니다. TV 홈쇼핑에서 텁석 결제하던 건강식품,
이제는 멈췄습니다. 진짜 필요한 건 병원 처방과 보험 청구로 해결합니다. 넷째, 저는 전략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주 1회 무지출 데이를 정했습니다. 그날은 지갑과 카드를 아예 안 씁니다. 처음엔 불편했는데 하루에 3만 원이 저절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3일 룰을 만들었습니다. 사고 싶은 게 있으면 무조건 3일을 기다려 보는 겁니다. 이상하게도 10개 중 7개는 결국 안 사도 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자동 저축입니다. 전략한 돈을 바로 저축 통장으로 옮겨두는 겁니다. 남은 돈을 저축하는 게 아니라 먼저 저축하고 남은 돈으로 생활하는 게 진짜 비결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과정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벌이가 적어서 못 사는 게 아니라 새는 구멍을 막지 않아서 힘든 경우가 많다는 걸요. 고정비, 변동비, 특별 지출, 습관. 이 네 가지만 조정해도 저는 한 달에 20만, 30만 원이 남기 시작했습니다. 그 돈으로 작은 빚부터 갚다 보니 마음이 이렇게 편안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대출 구조를 손보고 생활비 지출을 줄였다면 이제 남은 건 수입을 조금이라도 늘리는 것입니다. 내 나이에 무슨 벌이를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노후를 어렵게 만드는 건 큰돈이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매달 조금씩 부족한 그 차이, 20만 원, 30만 원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부족한 부분만 메워도 삶은 훨씬 편안해집니다. 올해 68세 김영수 씨 사례를 만나보시죠. 김 씨의 수입은 국민연금 12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관리비, 대출 이자, 약값과 생활비까지 합치면 매달 150만 원은 훌쩍 넘었습니다. 늘 20만, 30만 원이 모자라다 보니 생활은 빠듯했고 결국 카드 빚에 손을 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김 씨는 결심했습니다. 한 달에 조금만 더 벌어보자. 그러면 빚부터 하나씩 갚을 수 있지 않겠나? 그때 시작한 일이 평일 아파트 경비 근무였습니다. 주 5일 하루 6시간 일해서 월 80만 원 정도 수입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마트 주차 관리 일을 더하며 월 20만 원 안팎을 벌 수 있었습니다. 처음엔 몸이 조금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국민연금 120만 원에 일해서 번 돈 100만 원이 더해져 매달 220만 원 이상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돈으로 가장 먼저 한 일은 소액 빚부터 갚아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달라진 건 통장 잔액이 아니라 김 씨의 마음이었습니다. 늘 불안에 시달리던 일상이 조금씩 편안해지고 내 힘으로 다시 살 수 있다는 자존감이 커져갔습니다. 김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 돈은 아니어도 내가 직접 번 돈으로 빚을 갚으니 마음이 얼마나 홀가분한지 몰라요. 예전엔 불안 때문에 하루가 길었는데 이제는 하루가 짧게 느껴집니다. 사람들과 부대끼며 일하다 보니 외로움도 줄었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1. 시간 재단기 아르바이트. 여러분, 생각보다 시니어 세대가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는 다양합니다. 아파트 경비미와 도서관 관리, 학교 급식실 도우미, 택배 분류 같은 일은 체력 부담이 크지 않고 일정도 비교적 안정적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 4-5시간, 주 2-3일만 일해도 월 20만, 4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생깁니다.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나 망설이지만 막상 시작해보면 사람을 만나고 대화하는 즐거움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소득뿐만 아니라 생활의 리듬과 활력도 덤으로 따라옵니다. 2. 정부 지원 일자리. 여러분, 노인 일자리 사업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데 보통 한 달 30만 원 안팎의 수입을 제공합니다. 도서관 책 정리, 공원 관리, 학교 앞 교통지도,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 등 지역마다 다양한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특히 좋은 점은 단순히 돈만 벌 수 있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 안에서 새로운 관계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적 도움과 사회적 관계 두 가지를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3. 재능 활용하기. 여러분의 손재주와 취미가 곧 수입원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예품을 만들어 소소하게 판매하거나 직접 만든 반찬을 이웃과 나누며 생활비 보탬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글쓰기, 그림, 악기 같은 취미를 가르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70세에도 피아노를 가르치는 분, 글쓰기 모임에서 강사로 활동하는 분도 계십니다. 또한 작은 텃밭에서 나는 채소를 나눠 팔거나 마을 장터에 내다 팔아도 생활비의 보탬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내가 아직도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4. 주거 활용하기. 주거를 소득원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집에 남는 방이 있다면 전월세 임대나 에어비앤비 단기 임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학 근처나 역세권에 거주한다면 수요가 꾸준합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주택연금입니다.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담보로 평생 매달 생활비처럼 일정 금액을 받는 제도입니다. 특히 대출 상환형 주택연금을 활용하면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먼저 갚고 그 다음부터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상속가치는 줄어들 수 있지만 지금 당장의 생활 안정이 더 절실하다면 충분히 고려할 만한 방법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노후라고 해서 소득이 아예 끊겨야 하는 건 아닙니다. 몸이 허락하는 만큼, 내 재능이 허락하는 만큼, 내 집이 허락하는 만큼 아직도 수입을 만들 수 있는 길은 많습니다. 핵심은 큰 돈을 벌려는 욕심이 아니라 매달 조금 모자란 그 빈틈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 작은 수입이 빚을 줄이고 마음의 불안을 덜어내며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기억하시죠? 대출 구조를 손보고 생활비 구조를 다시 짜고 작은 소득이라도 만드는 것. 이 세 가지만 실천해도 노후의 무게는 훨씬 가벼워집니다. 큰 돈을 벌지 않아도 됩니다. 매달 조금씩만 달라져도 마음은 훨씬 편해지고 삶은 더 밝아집니다. 저는 실제로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연금은 그대로인데 생활비만 조금 줄였더니 숨이 트였어요. 작은 아르바이트 시작했는데 마음이 이렇게 든든할 줄은 몰랐습니다. 여러분, 노후를 바꾸는 건 거창한 게 아닙니다. 바로 지금 내 생활 속에서 하나씩 고쳐가는 그 작은 변화입니다. 혹시 지금 불안하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는 내 대출, 생활비, 그리고 소득 구조를 정확히 알고 있는가? 오늘부터 내가 바꿀 수 있는 건 무엇인가? 이 질문 하나가 여러분의 노후를 불안에서 여유로 바꾸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지혜로운 여러분의 용기와 결단을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작은 힘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